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프리카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인데 지금 리즈 올슨 대 바이비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1차전 선발 그대로거든요. 이제 그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바이비는 1차전에서 4.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어쨌든 잘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는 이제 초반에 타일러 홀튼 이쪽 구간에서 실점이 많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디트로이트의 플랜이 무너졌어요. 디트로이트는 오프너를 쓴 다음에 오프너를 짧게 불펜 투수를 쓴 다음에 이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리즈 올슨도 그렇고 지금 뭐 브렌트 허더도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첫 경기 때는 홀튼이 빠그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홀튼을 오프너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올슨은 시즌 막바지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나름대로 얘네들은 선발들은 조금 버텨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있고 테너 바이베이는 그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피한 타율이 301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쓸만도 하다. 어쨌든 바이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1차전에서는 4.2이닝 동안 무실점을 한 번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포스트 시즌 들어와가지고 두 팀의 빠따가 정말 형편없다고 했는데 후반기 기준으로 봐도 24등 25등으로 하위권 빠따였었고 이런 특정 조건 둘 다 오늘 우한이기 때문에 우한 투수 상대로 또 낮 경기까지 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피스가 낮게 찍힌다. 불펜은 강한 팀이었다.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도 강한 편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경기가 6.5여도 그냥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클리블랜드 빠따가 너무 죽어있기도 하고 오늘 상대하는 올슨이 약하지도 않잖아요. 불펜 소모도가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은 디트로이트도 브리스케 같은 경우 브랜드 허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던진 거 말고는 전부 다 연투가 가능한 수치라고 보입니다. 클리블랜드도 에릭 사브로스키 이 친구 말고는 대부분이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펜 운용은 크게 저는 뭐 신경은 안 쓰입니다. 다만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최고의 마무리였던 클라세가 한번 크게 고전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쓸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언더라든지 디트로이트 승사이드 한 점차 승부 되게 타이트한 매치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와카랑 게리 콜이 붙는데 1차전 때 둘 다 별로였었고 게리 콜이나 와카나 최근 분위기는 괜찮다. 와카는 시즌 막바지 때 종종 세금을 낼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막바지 5경기는 2.60 정도로 괜찮았다. 게리 콜도 10경기 뭉뚱이라서 보스턴즈 한 번만 부진하고 나머지 다 잘했다. 2.25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성적은 와카는 통산 9경기 동안 5.36을 별로 안 좋은 편. 게리 콜은 원래 그 17경기 동안 2점대였거든요. 포스트 시즌에서 삼진을 15개나 잡았던 기록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직전 경기는 별로 못했었다. 그래서 약간은 명성에 누가 좀 갔는데 저는 선발 구도는 저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요. 어디까지나 이 시리즈는 저는 이 마운드 빨보다는 좀 빠따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운드는 좀 또이또이라고 봅니다. 아까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불펜 방어율이 0.00 모두 실점이 없었다고 했었고 켄자는 포스트시즌에서 불펜들이 시즌 막바지에 또 좋았었고 포스트시즌도 나름대로 버텨주고는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빠따에서 일을 내는 쪽이 이길 거다 이렇게 보는 마인드인데 마이클 와카도 얘도 양키스 상대로 약하진 않거든요. 통상 이제 158 정도로 상대 전적이 강하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1차전 때 이미 털려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켄자는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클 메시 아마 1번이나 2번에서 많이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바비투 주니어를 쓰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메시 혼자 OPS가 955고 나머지가 전부 다 0.7이 안 돼요. 살비도 그렇고 뭐 믿었던 바비투 주니어도 그렇고 돌아온 파스ኳ티노 켄자 빠따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한 와중에 있고 반면에 양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지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스탠튼이 972 소토가 829 정도로 제 몫은 해주고 있다. 글레이버 토레스도 꽤나 해주고 있네요. 빠따도 양키스가 조금 낫다. 불펜도 양키스가 원래는 조금 흔들렸는데 포스트시즌 들어와서는 흔들림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 사이드를 좋게 볼게요. 양키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번 마행 가능성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내내 양키스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르단 대 한국 경기 볼 텐데 우리나라를 아시안컵에서 물을 먹였던 팀이기도 하고 일단 먼저 손흥민 선수의 결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많이 못 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손흥민이 뭐 없어도 된다 이강인으로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은 보시다시피 최근 A매치 10경기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근 10경기 중에 7골을 넣고 있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이면 부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였었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요르단 리그거든요. 9월 29일 이후로 리그를 마친 다음에 선수단들이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10월이 되기도 전부터 애들이 모여가지고 조직력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엄청 공을 많이 들였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저는 크게 작용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거의 한 2주 가까운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조금 큰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승부 예측은요 한국승을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엄청 얘기가 많잖아요. 대한 이제 축구협회 얘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긴 한데, 손흥민 선수도 없고 정말 위기긴 하거든요. 분명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확실히 볼은 잘 차. 요르단도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상대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요르단 원정에서, 이거 아시안컵은 뭐 중립구장이니까 카타르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요르단 원정에서 2008년에 뭐 1대0으로 했던 바가 있었다. 홈에서도 1대0으로 이기고 정말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되게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애국심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라든지 요르단이 정말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지금 충분히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뭐 이강인 선수나 전반적인 선수단의 폼이 괜찮다고는 생각이 돼요. 김민재 선수도 좀 안 좋았던 폼이 좀 회복되기도 했었고, 저는 한국에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쥐고 흔드는 흐름 이런 거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 분명 축구 잘하는 쪽은 한국이 분명하다. 그런 흐름이라면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경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배당도 좋고 한국승에다가 뭐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고, 유럽 쪽 얘기를 해보면은 몰도바 대 안도라 경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려요. 축구 분석할 때는 극대 주간 유럽 티어표라고 해가지고, 이래 A매치 주간에는 제가 좀 변경을 많이 했는데, 맨 위부터 해가지고 보통 네이션스 리그가 4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일단 이렇게 층별로 다릅니다. A티어에서 1, 2, 3, 4층이 있는데 1층이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가장 맨 왼쪽에 있을수록 저는 가장 강하다고 본다. 직전 국대주간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폼으로는 저는 뭐 이런 순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임의적인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짜놔야지 네이션스 리그 같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오늘 유럽은 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볼 텐데, 몰도바는 여기 있고요. 안도라는 여기 있거든요. 일단 레벨 차이도 조금 있어. 저는 보통 안도라는 유럽의 최약체,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그 다음 레벨이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얘네들끼리 붙었을 때 안도라가 조금 이 하위권 레벨에서도 좀 포지션 축구 그런 것들이 흉내는 내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몰도바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런 좀 규모 자체가 안도라보다는 커. 안도라는 인구 8만에 정말 이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정말 작은 그런 나라고, 몰도바는 그래도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거든요. 루마니아랑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보고 싶고, 몰도바는 그래도 비슷한 레벨들, 이제 D리그 팀들은 많이 이기고 있고, C리그 팀들도 나름대로 비빈다. C리그 하위권들, 에스토니아라든지 뭐 리투아니아 이런 팀들을 많이 이기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유로 예선에서 폴란드, 알바니아 이런 팀들이랑 무승부로 대화가 되기도 하고, 마케도니아랑도 비기고, 이게 안도라가요 9월달 그 D티어 팀들한테 모두 졌거든요. 그리고 안도라의 지금 A매치 현주소를 보면은 19경기 동안 무승이에요. 리히텐슈타인한테 이겼던 게 가장 마지막 승리고, 최근 2년간 승리가 없는 안도라다. 중간중간에 뭐 비긴 게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원정 같은 것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안도라가 원정인데 쭉 보면은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그전에도 보면은 뭐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이런 식으로 A매치에서 리히텐슈타인이나 산마리노 외에는 25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몰도바 승을 깔고 가겠습니다. 몰도바가 마헨이라든지 햄무라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트비아 대 마케도니아 경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있네요. C티어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왔네.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C티어가 지금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놨고요. 라트비아는 여기 D티어에서는 나름대로 위급 팀이긴 하다. 근데 어디까지나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지브롤터 이런 팀들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는 거지. 분명 마케도니아와 라트비아 이런 간극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일단 좀 알아주시고, 지금 9월달에 그 라트비아가 홈에서 페루쟁도를 아주 가둬놓고 팼거든요. 겨우겨우 뭐 1대0으로 이긴 거긴 했는데, 어쨌든 라트비아는 밑에 단계 애들, 얘네들을 뭐 그래도 팰 정도는 된다 이거고, 마케도니아가 아까 봤다시피 한 단계 위급 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9월달에 페루제도 원정에서 비겼었다.
마케도니아는 9월달에 페루제도랑 비겼는데 라트비아는 홈에서 페루제도를 갭했다. 1대 0이었지만은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조금 더 센 아르메니아를 홈에서 잡은 건 생각이 난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또 아르메니아가 그 다음 경기 때 라트비아를 4대 1로 팼거든요. 약간 좀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게 있긴 한데 역대 양 팀의 3번의 맞대결상으로는 마케도니아가 전부 다 이겼었고 전부 다 2010년대 이후죠. 그리고 이제 뭐 마케도니아 하면은 엘마스라든지 뭐 바르디, 드미트리예프스키, 알리오스키 그래도 우리가 좀 어디서 들어본 만한 그런 선수들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의 밸류 차이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마케도니아가 주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저는 마케도니아가 1.8배당이 넘는 거는 꽤나 반갑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리가스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라트비아가 국가 규모도 그렇고 발트삼국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마케도니아가 배당 대비 체급상의 우위가 확연하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는 마케도니아 승도 괜찮고 좀 의심이 가는 마케도니아가 큰 점수차로 이기지 못한다면 햄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 대 산마리노 경기인데 얘네들은 뭐 이름만 봐도 알겠죠. 유럽의 최약체입니다. 지브롤터는 그래도 한 단계 위급 저는 여기다 놨고요. 산마리노는 여기 있거든요. 산마리노는 유럽의 최약체예요. 한마디로 그나마 지브롤터가 조금 위에 있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지브롤터가 2020년에 한번 이긴 바가 있었다. 지브롤터는 보통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다음으로 못하는 팀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데 특히나 직전 리히텐슈타인한테 극장골을 넣었어요. 90분 아마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었어. 헤딩골로. 또 극장 PK를 맞아가지고 2대2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억각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리히텐슈타인이랑 직전에 비겼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안 돌아도 이기기도 하고 홈빨이 있다는 셈이고 그리고 레일즈랑 비긴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상대적 강팀한테 엄청 대패당하는 그림은 산마리노보다는 빈도가 적은 편이다. 근데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리히텐슈타인과의 이제 경기에서 20년 만에 A매치 첫 승을 했습니다. A매치에서 한 골을 넣기도 힘들어하는 팀이에요. 이게 보면 산마리노의 A매치 전적인데 20년 만에 승리를 거뒀었다. 제가 이때 분석을 할 때도 2004년에 산마리노가 리히텐슈타인한테 승리를 해가지고 같은 상대한테 20년 만에 승리를 한 거였다. 보면 이제 산마리노가 뭐 득점한 흔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산마리노가 원래는 1년에 한 골 넣기조차 힘들어하는 팀이거든요. 맨날 그냥 개 맞고 그랬었는데 2023년에 3골, 2024년에 벌써 2골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나름대로 득점 페이스도 늘어난 편이다. 산마리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도 최근이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는 시기다 뭐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산마리노가 경쟁력이 있어 봤자죠. 물론 산마리노가 바로 다음 경기도 몰도바한테 1대0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마리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폼이 좋아 보인다. 왜냐면 둘 다 그냥 밑바닥이니까. 그건 맞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브롤터가 현 시점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얼마 전에 웨일즈랑 비긴 게 정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리히텐슈타인과의 경기도 그래도 본인들 능력으로 마무리를 지을 만한 그런 건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뭐 지브롤터의 햄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페루제도 대 아르메니아. 페루제도는 여기 있고요. 아르메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레벨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예요. 페루제도 이제 유로 예선에서 나름대로 리그 C 팀들한테 조금 비볐어요. 본인들보다 살짝 위급 팀들한테 비기긴 했는데 그래도 유로 예선에서 1무 7패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아무래도 조가 워낙 좀 힘든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대패는 별로 없었어요. 좀 마인을 크게 당하는 그런 경기는 별로 없었고 지르더라도 대부분 1, 2점 차 정도로 좀 타이트한 승부가 꽤나 있긴 했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페루제도가 홈인데 홈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터키라든지 뭐 리투아니아, 몰도바 이런 좀 상당히 위급 팀들한테도 비비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안도라라든지 몰타 이런 팀들한테는 나름대로 우세도 있어요. 이만큼 페루제도는 생각보다 홈에서는 좀 빡세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한테도 2대0, 몰도바한테도 1대0 그렇게 큰 점수차로 많이 안 져. 스코틀랜드한테도 1대0이고 오스트리아한테도 그렇고 마케도니아랑 직전에 비비기도 하고 페루제도가 홈에서는 조금 선전할 만도 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뭐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얘기를 해보면은 아르메니아는 올해 지금 이제 원정이거든요. 원정은 최근에 좋지는 못해. 그래도 이제 뭐 유로 예선에서도 라트비아나 뭐 카자흐스탄 승리를 하고 웨일즈도 잡고 터키랑도 비기고 이렇게 아르메니아는 나름대로 페루제도보다는 좀 위급 팀들 상대로 많이 비빈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해줘야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팀은 그렇게 학살하는 그림은 많이 없었어요. 아르메니아가 키타리아 은퇴 이후로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페루제도가 홈에서 약하지도 않았고 아르메니아가 원정이어가지고 사실 승 가능성도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이런 A매치 보면은 그 페루제도만큼 이런 약팀이 많이 안 많았어. 보면은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이런 좀 본인들보다 위급 레벨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와중에 라트비아, 사실 얘네보다는 아르메니아가 위급인데 아르메니아 원정에서도 2대0으로 패배한 바도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경기가 많이 되죠. 저는 이 경기는 뭐 무승부나 햄무 같은 그냥 고배당 찌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생각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아르메니아가 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다음 경기는 핀란드 대 아일랜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핀란드랑 아일랜드 여기 사이좋게 밑에 쪽에 이렇게 둘이 같이 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로도 못 나갔고 이제 아일랜드 정도면은 나름대로 인구풀도 그 선수풀도 괜찮은 편이고 그런 나라인데 요즘 보면은 사실 이 아일랜드가 정말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 아일랜드 얘기할 때마다 뭐 영국에 잉글랜드의 선수들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메이저 대회에도 많이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핀란드는 유로 2020에 진출했을 때 끈적임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끈덕졌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최근에 그리스랑 잉글랜드 원정 가가지고 모두 닦였다. 또 아일랜드는 오히려 그리스나 잉글랜드한테 홈에서 닦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같은 조에 있는 그리스나 잉글랜드한테 서열 정리를 당했었고 메이저 대회 진출 이런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일랜드가 낫기는 한데 현 시점에서는 실속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 또 원정을 극복할지도 미지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아마 배당도 그렇고 배당이 무승부 배당이 2.65거든요. 저는 무승부 배당을 그렇게 준 이유가 있다. 다른 것보다도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다. 그 정도로만 살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우세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이스라엘 대 프랑스. 그냥 보시다시피 프랑스의 아주 우세가 예측되는 그런 경기죠. 일단은 프랑스는 저는 조금 약하게 봐가지고 프랑스는 여기 있어요. 최근에 이탈리아한테 진 것도 그렇고 조금 프랑스를 그전보다는 좀 낮게 놓겠다. 원래는 프랑스가 저는 스페인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유로에서의 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거든요. 일단 두 팀의 위치 차이가 확연한데 그 네이션스 리그 A 등급으로 좀 승격한 팀이 이스라엘이랑 보스니아예요. 저는 이 두 팀은 네이션스 리그 A 티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하비가 은퇴한 이후로는 사실 이름감 있는 친구가 솔로몬밖에 없어. 이스라엘이 오늘도 홈에서 경기를 못하고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또 이렇게 좀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뭐 강등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오고 이랬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스니아랑 더불어서 이 리그 A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나라다.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거고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은 최근에 직전 평가전에서 벨기에랑 이탈리아한테 나름대로 한 골을 넣긴 넣었어요. 이탈리아한테도 개맞다가 종료 직전에 한 골 넣은 셈이었는데 아주 뭐 동대부까지는 아니었다. 일단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인 프랑스 이탈리아한테 홈에서 70년 만에 패배, 기록도 깨졌고 내용도 엄청 마탱이 갔었는데 그나마 벨기에한테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홈에서 체면치레는 했다. 이거는 뭐 벨기에가 더 마탱이가 간 것도 있긴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워낙에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다. 한창 이제 그리즈만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조금 품을 회복하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랑스를 좋게 보는데 배당이 너무 구리거든요. 현 시점에서 프랑스가 안 그래도 최근에 유로에서도 필드골이 없다시피 했었고 이탈리아한테도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배당 대비 프랑스가 갈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가려면은 뭐 거의 한 이마헨 뭐 이런 것들 가야 될 것 같은데 갈만한 좀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음 이제 노르웨이 대 슬로베니아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뭐 노르웨이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지금 꽤나 BTO에서도 상승세에 있기는 해.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여기 둘 다 나름대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괜찮은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노르웨이가 황금 세대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래도 좀 이제 유력 공격수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홀란드라든지 소롤로스, 베르기에, 웨데고르, 베르그, 소르소비, 소르스베트, 스트란드 라센. 노르웨이 축구 역사적으로도 저는 지금이 가장 황금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옛날에 98년 월드컵 때 월드컵도 막 가고 이런 데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노르웨이는 나름대로 인재가 쏟아지고 있는 편이다. 원래 근데 그전에는 제가 노르웨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 공격 재능들도 엄청 나오는데 황금 세대빨을 잘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나마 근데 요즘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 유로는 진출 실패를 했지만은 왜냐면 이거를 제가 얘네들이 유로 본선에 못 가서 조금 저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양상들이 보인다. 뭐 코소보 격파한 거라든지 직전 경기, 홈에서 오스트리아를 승리를 한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슬슬 노르웨이를 평가를 좋게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고요. 슬로베니아도 유로 본선에서 3무 이게 아마 잉글랜드랑 세르비아, 덴마크 이렇게 한 조였는데 덴마크랑 슬로베니아가 3무였었습니다. 이렇게 16강 진출을 하고 포르투갈한테 승부차기로 패배하는 0대 0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잘 비빈 셈이죠. 바로 다음 이제 9월 달에도 오스트리아랑 비기고
카자흐스탄 3대0으로 개패고 이날 셰슈코가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해결사가 되어주는 모습도 있고 원래는 슬로베니아 축구가 되게 무색무취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봐줄만하다. 과거 상대 전적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1승 2무 1패 정도로 주고받은 편이다. 양팀 간의 전력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노르웨이가 분명 이름값이나 이런 거는 분명 있지만은 둘 다 최근에 상승세고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는 본선도 못 가는데 슬로베니아는 본선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진 거죠. 실제로는 승부차기에서 진 거니까. 전부 다 이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적인 모습도 슬로베니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반면에 노르웨이는 또 홈이기도 하잖아요. 배당 메리트 자체는 노르웨이보다는 슬로베니아 프렌이 2배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대 카자흐스탄. 일단 오스트리아는 저는 여기다 놓긴 놨어요. 아무래도 유로 본선에서도 굉장히 다크호스 평가를 받았었고 경기력도 훌륭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최근 이제 9월 달에 정말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때보다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놨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낮게 봤어요. 카자흐스탄은 C티어에서 1장, B티어까지는 못 오는 팀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근데 이거보다도 카자흐스탄이 어쨌든 간에 유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은 했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팀은 아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9월달에 이제 평가전 때 오스트리아가 슬로베니아랑 비기고 노르웨이한테 지고 이러면서 원래 유로 예선에서도 되게 잘했었고 본선 가서도 정말 다크호스였었죠.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랑 한 주였는데 거기를 1등으로 뚫고 이랬었으니까 살짝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경기력이었었던 것 같아. 그 오스트리아랑 노르웨이랑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오스트리아가 특성상 좀 경기가 한 70분이 넘어가면은 체력 문제로 경기력 저하가 눈에 띕니다. 이 슬로베니아랑 이제 노르웨이한테 무승을 했다는 거 이게 조금 체면을 구긴 셈이라고 보이고 오늘 오스트리아가 개정배거든요. 1.07인가 그래. 근데 나는 글쎄 좀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직전이냐 이때 라운드를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배당을 이렇게까지 받을 만한 꿀돈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카자흐스탄이 원래 얘네들은 압도적인 홈발로 유명하잖아요. 유럽 이런 평가전 가운데서 가장 원정거리가 먼 팀. 카자흐스탄이 홈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아. 근데 오늘 경기가 또 원정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그 유럽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한테도 밀리기도 하고 그리스한테 뭐 5대0 나고 뭐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유로 예선에서는 산마리노, 불가일랜드, 핀란드 이런 팀들 상대로 원정 가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긴 했어. 그랬는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 9월달도 그렇고 이게 좀 좋지가 못했다. 이게 좀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직전 세슈코한테 헤트트릭 맞으면서 회복하지 못한 것들도 그렇고 원정 카자흐스탄의 밸류는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카자흐스탄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경기일 텐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 아무래도 오스트리아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배당상으로 이거는 나는 오스트리아가 가려면은 거의 뭐 이마행 이런 걸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오스트리아를 좋게 보지만은 어지간해서는 안 걸두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조금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 대 그리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할 얘기가 있겠죠. 잉글랜드는 여기 있습니다. A티어에서도 거의 뭐 지금 유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리스는 여기 있거든요. 그리스가 생각보다 조금 낮아. 이게 아무래도 그리스는 원래 이거보다 높이 두고 싶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조금 잘해가지고 제가 그리스를 많이 못 올렸거든요. 그리스가 아무래도 이런 팀들까지 제끼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뭐 잉글랜드는 유로에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지금 글쎄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사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팀이 흔들리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아일랜드 이기고 핀란드 이기고 이러면서 감독 대행 차제에서도 나름대로 잘했었거든요. 원래부터가 이제 세트피스 강팀이고 전 포지션 걸쳐가지고 선수풀이 괜찮다. 다만 오늘 경기는 이게 잉글랜드의 핵심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이 경기가 출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는 꽤나 큰 변수가 될 만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리케인이 국가대표팀에서도 폼이 굉장히 그 골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오늘 해리케인의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 점이 큰 변수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좀 공격수 쪽 파블리디스라든지 알크마를 해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만 먹고 벤피카로 떠난 파블리디스라든지 또 두비카스 유럽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공격진이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펠카스 이 선수가 그리스 경기를 보면은 공격 조립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저는 꽤나 그리스 경기하면 이 친구를 많이 보는데 펠카스라는 친구 이 친구 이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잉글랜드가 원래 좀 강력한 세트피스를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는 또 피지컬로 또 상당히 또 이름이 있는 팀이기도 해요. 그리스는 그 유로 예선 때도 얘네들이 이제 네덜란드랑 프랑스랑 한 조였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랑 프랑스한테도 꽤나 잘 비빈 친구들이다. 저는 그리스를 꽤나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 메이저 대회도 많이 못 나가고 그랬었는데 특히 요즘에 그리스는 약간 부활한 낌새가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케인의 결장 변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스의 이프렌 정도면 저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그리스가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그리스 대 프렌 쪽으로, 잉글랜드보다는 그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대 벨기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탈리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저는. 이탈리아는 여기 있고 벨기에는 여기에 있다. 사실 이탈리아도 최근에 월드컵 맨날 못 나가고 유로 2022에서는 우승을 했는데 유로 2024에서는 정말 스위스한테 개차반 경기력으로 탈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탈리아를 되게 낮게 놨어요. 직전 A매치에서 프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기고 이러면서 이탈리아가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 점을 일단 보이고 오늘 상대하는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벨기에가 이겨야 될 상대예요.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웠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렵게 가다가 후반전에 이렇게 좀 마인 사이즈도 만들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건 2햄으로 갔거든요. 다행히도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프랑스한테 2대0으로 또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단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벨기에가 물론 예선에서는 약한 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예선은 잘 뚫어. 근데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양팀 간의 좀 역대 맞대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벨기에가 황금 세대였잖아요. 유로 2016이랑 유로 2020에서 두 번 다 이탈리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벨기에가 2018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 전후로 유로 대회에서 모두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었다. 물론 이탈리아가 최근에 특히 공격수 기근, 공격수가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레테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유로 본선의 아쉬움을 프랑스 원정승으로 풀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홈이기도 하고 뭐 이탈리아가 여전히 100%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완성된 경기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벨기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뭐 루카쿠가 소집을 이제 또 거절을 했다고 하거든요. 몸 상태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루카쿠가 분명히 뭐 유로에서도 찬스 엄청 놓치고 하면서 욕은 많이 먹는데 근데 또 없으면은 벨기에는 또 루카쿠만한 공격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루카쿠가 없으면 막 바추아이 같은 애들 써야 되고 이 정도야. 루카쿠가 욕은 많이 먹지만 어쨌든 벨기에 역대 최대한 득점자이기도 하고 지금 저는 벨기에는 또 수비도 문제가 꽤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데바스트 같은 애들 좀 테스트하고 있고 이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알더바이레이트라든지 얀베르통에 이런 친구들의 위상을 따라갈 만한 수비수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막 오나나 같은 미드필더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긴 한데 이탈리아가 걔네들한테 밀리는 것 같진 않아. 오늘은 제가 이제 알아본 예상 라인업 상으로는 이탈리아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좀 완전히 품도 무너진 펠레그리니 같은 걸 써보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그래도 배당도 훌륭한 편이고 이거는 이탈리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직전 프랑스 상대로 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는데 벨기에는 그렇지 못한 편이라고 보고 이탈리아가 홈인데 이 정도 배당이면은 저는 꽤나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남미 예선인데 자 볼리비아 대 콜롬비아 경기다. 다들 아시다시피 볼리비아의 홈은 정말 유명해요. 왜냐면은 이 볼리비아가 아무래도 엄청난 해발고도를 자랑하는 팀이다. 이래가지고 원정팀들이 볼리비아 원정 오면은 진짜 헥헥대면서 옛날에 아르헨티나도 5대1로 대패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한데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하는 콜롬비아가 정말 센 팀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콜롬비아가 중간에 한번 아르헨티나한테 잡힌 적이 있지만은 코파 결승에서 연장전에서 골을 실점을 했는데 우리 같은 토토인 기준에서 90분 기준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라고 쳐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들었었죠. 얼마 전에 홈에서 아르헨티나를 잡기도 하고 콜롬비아의 최근 A매치 성적이 쭉 보면은 이렇거든요. 월드컵 진출 실패한 이후로 A매치 30경기 동안 23승 7무 무패 행진 중이다. 저는 여러 차례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국대 하면은 콜롬비아를 당연히 넣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되게 고평가하는 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콜롬비아가 볼리비아 원정인데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왼쪽이 이제 홈팀, 오른쪽이 원정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볼리비아, 오른쪽에 콜롬비아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볼리비아가 홈에서 2003년 때 이긴 이후로는 이때는 콜롬비아가 다소간에 좀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 이때는 인재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콜롬비아가 좀 인재도 많이 없을 때 이겨본 이후로는 볼리비아가 콜롬비아 상대로 홈에서 3무 2패예요. 콜롬비아가 2승 3무로 원정에서도 꽤나 괜찮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콜롬비아는 94년 월드컵 뭐 발데라마가 있던 시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고점이거든요. 국가대표 레벨 상으로는 여러 가지 기록도 많이 깨고 있고 자국 기록도 콜롬비아가 이 경기가 원정 배당이
2배가 넘는다. 저는 이러면은 콜롬비아 충분히 가볼만하다고 봐요. 보니까 배트맨에서도 원래 2.3이었는데 2.2까지 떨어지고 그렇다던데, 많이들 경계하시는 부분이 이 경기가 볼리비아가 그런 엄청난 해발고도 때문에 원정팀이 고생하지 않냐, 그것이잖아요. 볼리비아에서도 라파즈의 고도가 해발고도가 3640m예요. 이러니까 원정으로 팀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지. 근데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가 얘네들도 꽤나 높아.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의 해발고도가 2625m다. 물론 라파즈랑 분명히 한 1000m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차이는 많이 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콜롬비아가 볼리비아 원정에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발고도상으로 그렇게나 막 고산병 같은 거에 고전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많이들 염려하시는 콜롬비아의 그 볼리비아 원정에서 고산병에 대한 이런 리스크, 그런 것들은 저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콜롬비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대 파라과이인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거, 양팀의 상대 전적 보면은 옛날부터 쭉 그랬지만은 양팀의 상대 전적은 보통 홈팀이 많이 유리했다. 보면 왼쪽이 홈팀이고 오른쪽이 원정인데, 원정팀이 승리한 빈도가 엄청 오래전입니다. 97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이것도 그 홈도 원정 의미가 없는 게 코파 아메리카 다른 나라에서 한 대회여가지고 홈이랑 원정 의미가 크게 없고, 보통 양팀이 만났을 때는 보통 홈팀이 많이 승리를 했다.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승부도 생각보다 없다 뭐 이런 건데, 이 9월 달에 이 파라과이가 우루과이 원정에서 무승부, 물론 이때는 우루과이가 좀 선수 이탈도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브라질을 꺾었다. 파라과이가 놀라운 팀인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폼이 정말 안 좋았는데 9월 달에 우루과이나 브라질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에콰도르는 나름대로 브라질한테 잘 싸우고 석패를 했었고 페루한테 승리를 하고 이러면서 에콰도르도 괜찮았어요. 이래가지고 사실 이 파라과이가 직전 이제 브라질도 잡고 한 게 뽀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이날 브라질도 좀 운도 많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전력은 에콰도르가 훨씬 세긴 합니다. 에콰도르가 이제 우리가 알만한 뭐 카이세도라든지 발렌시아, 인카피, 윌리안 파초, 에스투피냥, 그루에초 이런 황금 세대라고 보이거든요. 에콰도르 나름대로는. 파라과이는 물론 엔시소나 알미론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기는 한데, 양 팀의 홈 강세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에콰도르가 지금 남미 예선에서 8경기 동안 6득점 4실점, 그리고 파라과이는 8경기 동안 2득점 3실점으로 가장 점수가 안 나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언더도 생각이 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에콰도르 승리라든지 에콰도르의 햄무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대 아르헨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직접 볼리비아 원정 가가지고 고전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대1인가 4대0인가 엄청 고전을 했거든요. 경기를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정말 못했습니다. 단단함도 없고 볼리비아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 전까지는 되게 성적도 좋았었어.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나름대로 분전하기도 하고 남미 예선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원래 베네수엘라가 남미 예선에서도 거의 뭐 최약체급인데 최근 이제 한 2번 정도?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팀으로 변모를 했다.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 하면은 살로몬 론돈, 토마스 링콘 이런 애들이 많이 좀 주축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앙헬 레레라라든지 뭐 요르단 오소리오, 아람부루 좀 견실한 애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꺾이지 않는 팀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이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생각이고, 자 아르헨티나는 물론 월드컵 챔피언인데 사실 뭐 이길 때도 보면은 대승하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 아르헨티나가 멤버상으로도 사실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거 아르헨티나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 이거 그리고 또 골키퍼인 마르티네스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그 트로피를 또 이제 꼬추에 갖다 대는 이런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10월 예선 2경기를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스타니가라든지 무소 이런 애들이 아마 출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마르티네스가 못 나온다는 점, 저는 이거는 배당상으로 나는 아르헨티나가 막 엄청 개패는 그림 그거보다는 저는 베네수엘라의 뭐 언더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사실 뭐 2프렘 배당도 별로고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2프렘 같은 거 있으면 가볼까 했는데 배당이 좀 낮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일반승이랑 다를 게 없어. 언더라든지 아르헨티나의 햄무, 아르헨티나 이겨도 대등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칠레 대 브라질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게 칠레가 직전 경기 때 볼리비아한테 원정승을 내줬어요. 볼리비아 분석을 할 때마다 볼리비아가 홈에서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남미에서 원정 55경기 무승, 남미 예선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볼리비아가 1승도 못했는데 칠레 원정 가가지고 볼리비아가 승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칠레가 지금 완전히 망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올해 초에 이 감독을 갈았습니다. 가레카 감독으로 갈고 나서
베테랑들을 쓰면서 나름대로 성적이 좀 괜찮아졌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코파가 끝나자마자 칠레가 나락을 갔거든요. 칠레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엄청 잘 나갈 때 비달 있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칠레 국가대표팀 역사상 센츄리 클럽 9명이 모두 다 그때 멤버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클라우디오 브라보 골키퍼, 마우리시오 이슬라, 알렉시스 산체스 이런 애들이 아직도 소집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칠레는 세대 교체가 참 안 되고 있다.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선수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칠레는 현재 좋은 시점은 아니다. 뭐 이런 거고 반대로 이제 브라질은요 또 얘네들도 한창 뭐 이제 티테 감독 밑에서 좀 고전하기도 하고 도리발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 조금 괜찮았습니다. 잉글랜드나 스페인 이런 애들 상대로도 선전하고 월드 챔피언 상대로도 선전하고 그랬었는데 코파 아메리카에서 승부차기 탈락한 다음에 자국에서도 엄청 아우성이 심하고 직전 이제 파라과이 원정 가가지고 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나 브라질이 옛날처럼 엄청 메리트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오늘 발롱도르가 아주 유력한 비니시우스도 이번 국대 주간에 소집이 안 됐어요. 브라질의 공격적인 파괴력도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브라질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도 칠레가 요즘에 너무 별로여가지고 브라질이 아무리 이렇게 하자가 많아도 브라질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조심하고 싶어. 칠레가 워낙 요즘에 안 좋아가지고 브라질을 가는 셈인데 남미에서는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남미에서는 순위 같은 것들 보면은 칠레가 밑에서 있는 브라질이 지금 5등에 위치를 했을 정도로 브라질도 티테 감독 말기에 남미 예선에서 최초로 3연패를 할 정도로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시점은 아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조심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브라질 쪽 사이드라든지 욕심 조금 낸다면 칠레가 못하기 때문에 칠레의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